공자님이 이제 10익을 다 지으심으로 해가지고 주역이 완성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내려오는 주역이 됩니다. 10익을 공자님이 지었다고 전합니다. 전하는데 또 누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청나라 때 내려와가지고 고중학이 발달하면서 공자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는. 그러면 이 주역이 여기 말이죠. 주나라 때 점을 치던 기록인데 그 이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희가 효를 지었다는 겁니다. 복희가 효를 지었어. 이렇게 양이 있고 이렇게 음이 있다는 것을 복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응?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설은 이게 이제 주나라 그 문왕이 실제로 주나라의 임금 노릇은 못했습니다만 하나라가 있고 은나라, 상나라죠. 은나라가 있고 주나라가 내려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동양에서 가장 포악했던 폭군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걸주입니다. 걸주.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걸왕, 그 다음에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왕입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주지웅님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네? 술주자에다가 모찌자, 고기육자, 수풀림자. 이 주지웅님을 맨 처음 한 사람이 걸왕이에요. 걸왕.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얼마나 이 황음무도했는지 하여튼 큰 호수를 파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그냥 술을 붓어요. 술을 붓고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주변에다가 나무를 탁 심어가지고 그걸 하얀 비단으로 다 감은 다음에 고기를 불에다 구워가지고 싹 여기저기 걸어놨어요. 삶아놓으면 금방 아마 상하니까 그때도 아마 훈제를 바비큐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걸어놓고 그냥 배 타고 다니면서 술도 떠먹고 그저 고기도 그냥 아무렇게나 뚝뚝 잘라 먹고 놀았어요. 근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여자들을 이쁜 여자들을 빨개 벗겨가지고 말이죠. 그 안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노는 거야. 에? 그러면서 그냥 그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들이다가 이제 은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 우임금이 있습니다. 우임금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 은나라도 맨 밑에 내려와서 마지막 왕인 이 주왕이라고 하는 왕이 오니까 이게 똑같이 있어요. 거라고 똑같이. 달기라고 하는 첩을 얻었는데 이 여자가 뭘 좋아하느냐면 사람 죽는 거 구경하기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크게 숯불을 빨갛게 많이 피워놓고 그 위에 구리로 만든 기둥을 걸었습니다. 거기다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숯불 양쪽에 딱 걸쳐놓고 기분 나쁘게 하는 놈을 딱 너 이리 와. 그래서 홀랑 벗겨요. 그래서 맨발로 그 기름 바른 구리 기둥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저기 건너가면 살려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빨갛게 숯불이 있고 위에다 기둥에다 기름을 발랐으니까 얼마나 튀겨지는 거 아니에요 맨발로. 그러니까 못 건너지. 건너다 미끄러져서 타서 바들바들 그 큰 숯불 위에서 타 죽는 거를 보면서 그 달기가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 바들바들 떨면서 사람이 타 죽는 걸 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은나라는 천자의 나라고 제후국 조그만 이제 소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나라라고 하는 게 서북 쪽에 있던 조그만 나라입니다. 근데 그때 그 서배가라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주나라 이제 문왕으로 호칭이 됩니다만 그놈한테
자꾸 천하의 민심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잘하는 나라 쪽으로 사람이 이민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죠. 예? 정치만 잘해봐요. 사람들이 막 이민을 서로가 들어오지. 예? 그 나라 살기 좋고 경제 좋고 정치 좋으면 사람들이 이민을 온다니까. 자꾸 천하의 민심이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이걸 잡아 죽이려고 유리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가뒀는데 요 서백아라고 하는 요 놈이 역외정통하다 했대. 역외. 소위 말해서 주역외정통하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만약 요 놈이 정통해서 그렇게 현명하다면 요걸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가둬놓고 그 큰아들을 잡아서 국을 끓였어요. 국을 끓여서 먹어라 줬어. 근데 그 서백아는 문왕이죠. 딱 앉아서 점을 쳐봤어. 그랬더니 자기 아들을 잡아서 국을 끓여서 가져오고 있어 지금. 근데 이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이 똑똑한 놈이다 해서 죽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원수를 갖기 위해서 그걸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지 아들 잡아서 죽여서 끓인 국인데 그걸 맛있게 먹읍디다 하니까 그래? 그놈 아무것도 아니다. 놔둬라. 이렇게 해서 문왕이 살려지게 됩니다. 응? 그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한테서 소나기를 벗어나요. 근데 그 주라고 하는 놈도 그냥 막 주지육림에서 이렇게 놀다가 그 문왕의 아들이, 그러니까 큰 아들은 잡아서 국을 끓였고 두 번째 아들이 무왕입니다. 무왕. 그 무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많은 제후들을 규합해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니까 녹대라고 그냥 돈으로 큰 축대 같은 걸 쌌는데 거기다 불을 지르고 거기 뛰어들어서 그냥 타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은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면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사면. 세 사람의 현인이 있었어. 신하 중에. 그래서 한 사람이 미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이 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이 기자. 우리가 아는 기자조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기자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주왕의 주임금의 삼촌이에요. 삼촌. 근데 그렇게 기름받은 그냥 구리기둥 위에다가 숯불을 펴놓고 밑에다가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하니까 그걸 포락의 형벌이라고 그래요. 포락지형이라고 그러는데 그 간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삼촌, 옛날로부터 충신은 심장에 구멍이 7개라는데 삼촌도 어디 충신인가 봅시다. 심장을 꺼내라 해서 꺼내서 잡아 죽입니다. 꺼냈더니 과연 구멍이 7개였다는 거죠. 예? 자, 그걸 보고 이제 미자라고 하는 그 신하, 현인은 미친 척하고 천민들 속으로 숨어들어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기자는 말이죠. 이 주라고 하는 왕이 원래 이 폭군들이 술을 좋아하는데 젊었을 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물이 좋고 총명하고 그 다음에 뛰어난지 말이죠. 인물도 워낙 준수하고 문장도 좋은데다가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았다는 거죠. 그렇게 힘도 좋고 그랬다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주색이 골아서 총기가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릇이라는 게 다 질그릇 아닙니까? 그죠? 질그릇으로 그저 적당히 뭐 그때 유학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질그릇. 지금 주나라 때 그릇을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고궁박물관 가서 보면 그 독인데 아주 날렵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독이. 작이라고 하는 거는 사기 종류죠. 그죠? 도자기 할 때 우리가 이조 백제나 고래 청자 같은 건 유약을 바른 것을 작이라고 그러고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을 독이라고 그럽니다. 독이 그릇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이 술잔이니까 뭐 이렇게 큼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탁주를 먹었겠죠. 막걸리.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근데 누가 말이죠. 옥으로 깎은 술잔을 갖다 왕한테 이걸 바쳤어요. 옥으로.
그러니까 왕이 그 술잔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장차가 나라가 망할 걸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옥으로 만든 술잔에는 막탁주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청주를 따르게 말이냐. 그 청주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술이 독하니까 푸성기 안주, 야채 안주를 먹질 않아야 돼. 독한 술에는 고기 안주가 따라오게 돼요. 그럼 그 좋은 술에 좋은 안주가 오게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여자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따라와야 돼. 네? 여자가 따라오면 뭐가 있어야 돼? 가무가 있어야 돼. 음주, 가무를 한단 말이지.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전원별로 안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약주 한 잔씩 하시면 노래방 가서 가무까지 즐기려고 한다고. 이 끝을 보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러면 어때요?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혈세를 짜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기울 걸 미리 알았습니다. 네? 이 기자가. 자, 그런데 이제 그 기자가 그 나라가 망할 줄 알고 막바지에 그 나라를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서 도망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주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문왕이 부른단 말이죠. 예? 무왕이. 그 문왕은 실제로 그 주나라의 임금을 조그만 주나라의 임금이지 천하 제후국이 된, 종주국이 된 다음에 임금을 하지는 못했어요. 무왕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추종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태조 이성계 그 위로 뭐 익존이, 목존이, 현존이 조자를 붙이는 게 다 그와 같은 건데 추존한 거죠. 그래서 무왕이 오십시오 하고 모셔가요. 모셔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은허, 허라고 하는 건 옛날 터를 얘기할 때 허라고 그래요. 그 은나라의 도읍지인 은허를 딱 지나다 봤더니 말이죠. 다 폐허가 됐을 거 아니에요. 불이 타고 다 때려 부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냥 보리, 야생 보리가 나서 그냥 그 이삭이 팍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겠죠. 그죠? 그러니 자기 조국의 도읍이 폐허가 돼가지고 야생 보리가 나가지고 야생 보리 이삭이 자라는 걸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망했다고 해봐요. 서울이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야생 풀만 잔뜩 났는데 말을 타고 지나가다 옛날 내 조국을 봤더니 야생 보리가 나서 야생 보리 이삭만 쭉 자라고 있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기자가 쓴 시가 지금도 전해집니다. 그걸 맥수지탄이라고 그래요. 보리맥자에다가 빼어날 숫자. 빼어날 숫자라는 건 이삭이라는 얘기입니다. 맥수의 탄식. 보리 이삭을 보며 탄식한다고 하는 시가 지금도 이제 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자 일설에 의하면 이 복희가 거기 복희라고 있죠? 복희가 양효, 음효 이걸 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효 이 끊어지지 않은 거 이건 양효, 끊어진 건 음효. 효를 만들고 괴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쭉 나옵니다만은 괴라고 하는 건 보세요. 건괴 있고 곤괴. 원래는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주역에는 권으로 나가는데 원래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들이 발전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태, 이, 진이죠. 그 다음에 손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괴가 있고 물이죠. 그 다음에 간괴가 있고 이렇게 해서 곤괴 해서 8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8개만 가지고
방위를 대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 팔방밖에 없었다는 거죠. 중방까지 한다고 그러면 왜? 아까 거기서 8개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사방하고 가운데만 있으니까 방위의 개념이 5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낙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문왕이 8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효만 있었는데 요거 이제 8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8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8개를 만들고 요놈을 겹쳐가지고 88은 64니까 64괴까지 만들었다. 네? 네. 이런 두 가지 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어쨌든 이건 전부 다 점을 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보면 공자님도 점을 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4개를 만들고 주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괴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효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괴사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이제 건괴 같으면 건 해가지고 원, 형, 이, 정 고들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원형이정이라 건 원형이정이다. 이게 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건괴가 2개 겹쳐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하나. 그러니까 아까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효라고 그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효. 그러면 요 3개의 효가 합쳐져서 뭐가 됩니까? 하나의 작은 괴가 되는데 이런 거 이거를 소성괴라고 그럽니다. 네? 소성괴. 또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내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내괴. 이것도 소성괴고 이것도 소성괴잖아요. 소성괴와 소성괴가 합쳐진 전체를 대성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괴사라고 하는 건 요 한 개 한 개의 대성괴. 그러니까 8개의 소성괴가 다시 8개의 대성괴를 만났죠. 나중에 이제 만나는 그 분열하는 법칙이 있습니다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만나서 64가 될 거 아니에요. 88이 64. 그 64개의 괴의 대체적인 뜻을 쓴 것을 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 원형, 이정 이거는 하나의 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의 대성과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개의 효가 있습니까? 하나의 대성계는 몇 개의 효로 구성이 되죠? 6개의 효로 구성이 되죠. 그러면 요 6개의 효마다 각각 의미가 달라요. 그거를 효사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효사. 예를 들어서 건의 초효 이 효도 말이죠. 양효는 숫자로서 나타냅니다. 이 양효는 9라고 얘기를 하고 음효는 6이 6자를 써서 6으로 나타냅니다. 표시를 이렇게 해요. 무슨 뭐 초양, 이양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건 다 양효죠. 지금 가운데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처음 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겠죠? 초구라고 합니다. 네? 처음 초자. 그러면 초구의 괴사, 효사. 이건 효니까 요놈, 그죠? 효는 잠용 물령이라.
응? 물에 잠긴 용이니 쓰지 말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자, 이효도 또한 양효니까 요거는 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구이. 구이는 이 나타날 현자입니다. 볼견자가 아니라 여기서 나타날 현자를 고자연이 이렇게 썼어요. 혈룡재전이니 이견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응? 있을 제자 받전자에 그 다음에 이익이라고는 이자. 여기서는 견자예요. 볼견자. 똑같이 견자를 써놓고 요건 나타날 현자고 현자로 있고 요거는 볼견자.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렇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괴사고 이런 것들은 효사인데 일설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문왕이 8개의 소성계를 겹쳐서 64개의 대성계를 만들고 괴사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무왕의 동생이 주공이입니다. 주공. 네? 나중에 이제 노나라에 가서 왕을 합니다만 이 주나라의 원래 왕들의 성이 계집이자 희씨입니다. 예, 주나라의 왕족의 성이 계집이자 희씨예요. 근데 주나라의 공자다 그래서 주공이라고 하는데 요 무왕의 동생이라는 말도 있고 문왕의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문무 주공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무왕의 동생일 겁니다. 이 주공이 이 효사를 다 지었다. 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8개와 8개가 합쳐져서 6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각각 6개씩이니까 4, 6은 24하고 6, 6, 5, 4, 6, 384효다 이 말이에요. 주역은 384개의 효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효사가 다 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옛날 복희가 지었느니 뭐 문왕이 지었느니 주공이 지었느니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다 점치는 내용이에요. 순전히 말하자면 점치는 내용이야. 아까 뭐예요? 점을 쳤는데 만약에 건괴에 초효가 나왔어. 지금 내가 무슨 사업을 요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해도 되겠는가 말겠는가. 점을 딱 쳤어요. 점을 쳤더니 건괴에 초효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물에 잠긴 용이니 쓰지 말아라. 안 해야 되는 거야. 아직 식기가 안 됐어. 그런데 이효가 나왔어? 그럼 뭐야? 땅 위에 나타난 이 밭전자는 밭이라는 게 아니라 평지라는 뜻입니다. 평지에 나타난 용인이 여기 있습니다.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렇다. 되는 거지. 응? 복소적으로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만 써왔어. 전부 다. 써왔는데 공자님이 보시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뭘 설명하는지 사람들한테 점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걸 이해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주역이 만들어진 연원이라든지 여기에 담겨있는 인간적 도리나 이런 걸 좀 써야 되겠다 해서 쓰신 것이 시빅입니다. 시빅. 근데 그 시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이 날개 있잖아요. 그죠? 네. 10개의 날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새가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날개가. 보조한다 이 말이에요. 보조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날개 어느 하나만 있으면 날개가 새가 못 날을 거 아니에요. 보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개냐? 맨 먼저 계사전이라고 있습니다. 계사전. 주역이 만들어진 원리와 거기 들어있는 우주관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것이 계사전이에요. 그 계사전이 계사상, 계사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괴사에서 말하는 원형 이정은 원형 이정 했는데 이 원형 이정이라는 뜻은 어떤 것이다라고 푸는 것이 상전입니다.
대상전이 있고 단전이 있어요. 먼저 단전. 그러니까 단전이라고 하는 거는 괴사. 여러분들 그 괴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원래는 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단이에요. 단전입니다. 그래서 단사상전이 있어요. 단사상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전상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괴전이 있고 서괴전이 있고 잡괴전이 있고 그 다음에 건괴하고 곤괴가 부목괴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건은 하늘이니까 아버지고 곤은 어머니예요. 응? 그래서 곤괴하고 건괴에 그 들어있는 그 엄청난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 다 쓰고 나서 공자님이 마지막으로 쓴 것이 문헌전입니다. 문헌. 응? 말과 뜻으로서 이것을 다시 밝혔다. 그래서 10편이 됩니다. 그 10편에 원래 있는 원그 주역의 그 내용을 공자님이 10개로 쪼개서 설명하신 것을 십익이라고 합니다. 십익. 그러니까 주역은 뭘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맨 먼저 괴가 있겠죠. 효, 괴. 그죠? 그 다음에 괴사가 있겠고, 그 다음에 효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십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전하는 오늘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은 공자님 때 완성이 된 거죠. 저는 공자님이 쓰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꼭 믿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주역본이라고 주자 주역을 가지고 쭉 하면서 그 계사전에도 주자가 나누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까지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다. 그리고 요건 공자의 말이다. 공자나 또는 공자의 후일 제자들이 쓴 말이다. 근데 요 위에 건 그전 거다라고 주자가 그걸 밝힌 것들이 있습니다. 주자님. 이제 그 부분 같이 하시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내려오는 주역인데, 아까 이름, 일양, 지, 위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름, 일양, 지, 위도. 하나의 양과 하나의 음을 도라고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름이니까 한 번은 음이고 한 번은 양인 것을 도라고 한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역이 이루어진 게 뭡니까? 양효, 음효, 그죠? 이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말이죠, 음양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음양의 이치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행은 아닙니다. 이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옛날에 고대로부터 쭉 내려오는 제자 백가들이 있어요. 뭐 유가도 있고 도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명가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설들이 많으냐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백마비마. 흰말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말이 아니냐? 흰 것과 말이 합쳐진 것이지 결합된 거지 이것은 백마라고는 개체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아니다. 그 백마비마설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내려오는데 거기 음양가도 있고 뭐 오행가도 있고 종행가도 있고 뭐 별 그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행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내려와서 소위 이제 당나라 때에 주역의 원리에 많이 접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만.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건 하여튼 음양 아닌 것이 없잖아요. 예? 모든 만물이 태어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음양의 조화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면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보면 좋아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 이 음양의 조화니까. 음양의 조화가 없다 그러면 이게 태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가. 예? 자, 그래서 보니까 모든 게 음양의 조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은 도인데 이게 또한 음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음양은 또 처음에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 말이야. 계사전에
여기요 태극 그랬습니다. 네? 여기에 태극이 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태극 해놓고 이름이량 지우이도해.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을 도라고 이른다. 또 한 번은 음이고 한 번은 양인 것을 도라고 이른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럼 이 음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네? 어디는 보니까 우러러 하늘을 보고 구부려 땅을 보니까 음양 아닌 것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의 획을 긋기 시작했다. 그런 거 하면 개사선에 또 딴 데는 새와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서 획을 걷다. 또 어디는 개사전에 하출도하고 낙출서해서 성인 특지, 성인이 그것을 본받았다. 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역의 원리라고 하는 게 이름인양이니까 모든 이 천체 만물이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그죠? 밝은 별이 있으면 어두운 별이 있고, 예? 큰 바위가 있으면 작은 돌이 있고, 이게 다 모든 게 음양에 좋아요. 여러분 실제로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수지리를 제대로 하잖아요. 금난경이고 뭐 이걸 쫙 해서 열리고 나면은 차를 타고 가면서 이쪽 산만 딱 보면 이쪽에 자리가 있는 걸 금방 알아요. 왜? 땅이 모든 게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쪽에 복무확산형이 딱 있으면 말이죠. 저쪽에 내려오는 혈이 딱 있게 마련이에요. 땅도 반드시 그래요. 하여튼 천하가 모든 게 음양 아닌 게 없어. 그런데 그 근본이 되는 음양이 도대체 이게 뭘로 만들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역이 말하기를 여기에 태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음양이라는 게 태극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태극은 뭐냐 이 말이에요. 태극. 태극이 뭐냐? 옛날로부터 대답이 없어. 뭔지는 몰라.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한나라 때는 태극은 원기이다. 원기이다. 이 으뜸 원자죠? 으뜸이라는 건, 여기서 원이라는 건 뭐냐면, 원이라고 하는 자체에 모든 것이 포괄되어 있는 것을 원래 으뜸은 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기운이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와가지고 그러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노자는 보이지 않고 이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태극은, 그러면 태극은 무국이다. 응? 노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도덕경에. 태극은 무국이다. 어? 그럼 무국이 뭐냐 이 말이에요. 태라고 하는 건 클 태자네요. 그죠?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이건 하나의 원기다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노자는 태극은 무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태극기를 이렇게 그리죠? 태극을, 그죠? 사실상 잘못된 거죠. 왜? 태극은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태극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카오스라고 해요. 네? 카오스. 카오스예요. 혼돈의 세계. 모든 것이 하나로 붙어 있어. 하늘과 땅이 붙어 있고 모든 우주와 천체 만물이 그냥 하나가 돼서 아직 분화를 시작하기 전의 상태를 태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점을 노자는 그게 없는 거니까 무국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태극이에요. 자, 그래서 태극은 또한 원기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응? 자, 여기서 이제 주역으로부터 비롯된 그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어떤 그 사상적인 원리로 한번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자님이 아까 시빅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으로만 쓰던 거를 이거는 임금의 도, 그죠? 군자의 도, 신하의 도, 아비의 도, 어미의 도, 자식의 도로서 이런 걸 자꾸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취조하고 수류숲하고 용종하고 풍종운이라. 불은 마른 것을 따라서 올라가고 물은 젖은 대로 흘릅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는 바람을 따라서 다니고 용은 구름을 따라 다닌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느냐? 또 하나, 신시기부하고 자시기부는 비일조일석지고라. 개소유래자 저민이 개언이 순이야. 신시기군. 그 임금이, 그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그 아비를 죽이는 것은 비일조일석조고요. 어느 날 아침,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술 먹고 성질나는데 우리 아버지 죽일까?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떤 처음에 시발점이 있어서 자꾸 생겨서 감정을 키워서 애비도 찔러 죽이고 대통령도 총을 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술 먹고 기분 나쁘니까 박통로 주고 탕 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계속 그 나름대로 그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쭉. 그러니까 우리가 자 사람을 죽이면 뭐라고 그러죠? 살인하네요. 그죠? 살인. 근데 공자님은 여기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시라고 썼어.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애비를 죽이는 건 살이 아니라 시야. 시해야. 이게 춘추에 쓴 춘추필법입니다. 그렇게 쭉 쓰셨단 말이지. 그 사람이 지녀야 할 도로 쭉 써서 내려왔는데